안녕하세요. 숨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호흡기 환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직업 탑5를 선정해 보았죠. 여러분들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본을 쓰는 저는 그 내용이 참 술술 써지더라고요. 질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때는 논문과 기사도 찾고 CT 사진도 캡처하고 가래 사진도 모으고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내용들은 진료실에서 있었던 제 경험을 마치 수필처럼 말씀드리면 되는 부분이라서 쓰는 저는 참 수월했습니다. 오늘 주제 또한 제가 경험했던 일을 편하게 말씀드리면 되는 내용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호흡기 환자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취미 탑5입니다. 직업과 취미는 계속 반복해서 그 일에 시간을 쓴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일이 호흡기에 부담을 주는 행위라면 잘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몇 가지 부분은 제가 꼭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호흡기 환자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취미도 저번 시간처럼 순위를 매겨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5위 성악입니다. 올해 초였는데요. 간질성 폐질환 여자분 한 분이 오셨어요. 질병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많이 위축도 되고 걱정도 하고 오셨는데 CT를 열어보니까 다행스럽게 제 소견으로는 특발성 폐섬유증보다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에 가깝더라고요. NSIP라고도 부르는 이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이 IPF라고 부르는 특발성 폐섬유증보다는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저는 이런 경우에도 몇 가지를 더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간질 조직의 탈수를 유발했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질성 폐질환이 생겼다는 것은 분명히 폐의 혈액순환 또는 점액 부족을 야기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놓치면 NSIP도 그 섬유와도 데미지가 크게 남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환자분의 진단 초기에 마른 기침을 3개월 정도를 지속했고 주의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복식호흡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복식호흡이 습관화되어 있었는데 왜 그런 호흡을 하시는지 여쭤보니까 성악의 발성법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서 취미생활로 성악을 배웠는데 성악의 발성을 연습하다 보면 자연히 복식호흡을 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인상과 눈매도 선하고 사업을 한다거나 등의 스트레스 요인도 없었고 혈액검사에서는 자가면 질환으로 의심될 만한 부분도 없어서 이거 좀 의아하다 싶었는데 그제서야 병의 흐름이 짐작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복식호흡을 하면 호흡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안 움직이던 흉곽을 펴고 폐활량을 늘리는 과정이 일반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점막의 탈수가 쉽게 유발될 수 있는 나이 든 분들 일전에 제가 조심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케이스였던 거죠. 이분은 그 이후로 봉원원에서 치료도 받고 무리한 복식호흡을 자제하고 그러면서 최근에 병원 CT에서는 지지오라고 하는 간유리 음영도 줄었다는 판정을 받고 기춘도 많이 안정이 되었는데요. 초반에 이런 부분을 잘 확인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제 4위입니다. 4위는 관악기입니다. 악기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피아노 같은 건반 악기부터 바이올린, 검은고 같은 현악기, 그리고 두드리는 타악기도 있는데요. 콕 집어서 관악기만 제가 조심하라는 말은 왜 드릴까요? 아마 제 유튜브를 오래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다른 악기와 달리 관악기는 숨으로 불어내야만 소리가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악기나 타악기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호흡 또는 아예 호흡을 멈추고도 소리를 낼 수 있죠. 그런데 관악기는 그렇지가 않죠. 리코더처럼 살짝 불어도 소리가 나는 작은 관악기도 있지만 색소폰이나 트럼펫 같은 큰 관악기는 정말 세게 꽉 불어야 소리가 나는데요. 이런 과정이 과하면 폐 안에 있는 점액, 진액의 소모가 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리창에 하고 불어보면 수증기가 맺히잖아요. 성악을 위한 복식호흡과 마찬가지로 관악기를 연주하기 위해 끊임없이 불어내는 이 숨을 불어내는 과정 또한 과다 환기를 유발하면서 폐 안에 있는 수증기가 계속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6, 7년 전쯤에 COPD 환자분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원장실에 들어오실 때부터 이 자태나 포스가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나이는 60대 중반의 남자분인데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꽁지머리처럼 따서 오셨는데요. 마치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타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체격도 좋았고 COPD 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취미가 색소폰이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양평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방해받지 않고 색소폰을 불고 있다고. 이제 호흡기 환자분들이 간혹 관악기는 폐활량을 단련해서 호흡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이런 도구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저항감 있는 것들을 강하게 불어서 폐활량을 늘리려는 도구들, 이런 도구나 악기들이 호흡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맞는데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젊을 때 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 더 건강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령이나 턱걸이 같은 운동도 건강할 때 하면 근육이 만들어지면서 발달을 하지만 50견 또는 디스크 환자가 잘못하면 몸을 더 상하게 하는 것처럼 부는 악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COPD, 특히 그 중에서도 폐기종 환자가 만약에 부는 악기를 하잖아요. 가벼운 피리 같은 관악기는 몰라도 세게 불어야 하는 색소폰 같은 악기는 부는 과정에서 진액은 진액대로 소모가 되지만 하고 이렇게 세게 부는 과정은 작용 반작용으로 악기와 폐포 양쪽 모두에게 압력이 작용합니다. 악기 쪽으로도 압력이 작용하고 이 폐포 쪽으로도 전달이 되는 거죠. 팽팽한 이 긴장이 생기는 거죠. 폐기종 환자는 폐포의 안정성이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과한 자극은 잘못하면 이쪽 폐포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현재 나이로는 40대 중반 이상의 분들은 케니지라고 하는 연주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는 나도 나이가 들고 나면 언젠가는 색소폰을 저렇게 멋지게 연주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호흡기 관리를 젊을 때부터 잘 하셔야 합니다. 4위 관악기였습니다. 자, 이제 3위인데요. 3위는 컴퓨터 또는 핸드폰 게임입니다. 특히 이 취미는 기흉 환자분들에게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기흉은 10대 중후반부터 20대 초반에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분들이 잘 생기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죠. 타고난 체형 자체가 이 큰 키에 비해서는 흉곽이 좀 좁은 체형인데요. 이분들은 체질적으로는 소화기와 호흡기가 동시에 약한 경우도 많고, 그렇다 보니 아무거나 팍팍 잘 먹고 키에 비하면 근육이 잘 붙고 그런 체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중고등학교 시절에 몸싸움이 허락되는 운동이 뭐 축구나 농구 이런 거잖아요. 이런 운동을 즐기기보다는 정적인 놀이에 더 빠지기가 쉽고 실제로 그런 편입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잘하는 것을 더 즐기게 되잖아요. 운동신경 좋고 잘하는 친구들은 운동을 계속 즐기게 되고, 운동을 해도 잘 안 되고 자꾸 지고 그러다 보면 그런 운동은 점점 멀리하게 되는데, 건강이라는 것은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흉이라는 질환은 체질적으로는 저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두상은 작으면서 팔다리랑 기럭지는 정말 길고 내부 장기적으로는 차고 건조한 체질이 정말 뚜렷한 사람입니다. 부모님 중에서도 한 분은 이런 비슷한 체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분들은 최대한 젊었을 때 그 체질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분들로 치면 2차 성징이 오는 중고등학교 무렵이 키가 확 크면서 골격도 조금씩 바뀌는 시기거든요. 만약에 그럴 때 운동을 같이 강하게 해주면 원래는 완전히 기흉으로 빠질 체질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됩니다. 키는 크면서 골격이 완전히 빼빼 마르지는 않는 체질. 연예인으로 치면 가수 B씨가 그런 체형이죠. B씨가 춤을 출 때 보면 늘씬하고 동작이 굉장히 멋있지만 몸 자체는 또 탄탄한 느낌을 주잖아요. 제 입장에서 보자면 기흉 환자분들에게 중고등학교 시절은 제대로 노력만 해준다면 자기 몸을 멋진 연예인 느낌이 나는 그런 체형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데, 만약 이 환자분들이 운동은 싫어, 나는 원래 그런 거 싫어해, 먹는 것도 귀찮아 이러면서 맨날 컴퓨터나 핸드폰 오락 또는 시덥잖은 뭐 유튜브 채널에 빠져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기흉 환자분들이 만약에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너무 정적인 취미로만 보낸다면 기회의 시간이 이렇게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이걸 잡지 못하고 그냥 싹 다 놓치는 셈입니다. 오락만 하다 보면 키는 큰데 몸은 점점 더 꾸부정하게 되겠죠. 마우스 이렇게 하니까요. 그 다음에 활동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소화기의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계속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기흉 재발도 잦아질 거예요. 살이 안 찔 테니까요. 가벼운 핸드폰 오락 정도는 머리를 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흉 환자분들은 반드시 운동 등의 동적인 취미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2위 발표하겠습니다. 2위는 만보걷기입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앉아서 오락만 하지 말고 운동하라고 해놓고 왜 또 많이 걷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럴 수 있는데요. 이런 취미 같은 경우에는 대상의 연령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뭐 이제 롤 같은 컴퓨터 게임,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그런 오락은 주로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하는 취미죠.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서 잘 생기는 기흉이라는 질환을 제가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만보를 차고 걷고 이런 분들 잘 없죠. 헬스장 가서 이제 뛴다거나 요즘 유행하는 러닝 크루들처럼 같이 한강 나가서 뛰고 이러는데, 주로 만보 걷기나 맨발 걷기를 하는 연령층을 보면 건강에 적신호가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년 이상의 나이에서 만보걷기를 하는 분들 중에서 체형이 마른 호흡기 환자가 있다면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 채널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호흡기 질환이 진행이 되면 호흡곤란과 빈맥으로 체중이 빠지기 쉬운데요. 이런 단계가 되면 체중 감소와 호흡기 질환은 악순환 형태로 맞물려 들어갑니다. 체중이 빠지면서 가죽이 얇아지면 피부에 보온력과 수분을 머금는 힘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 기관지 점액이 말라붙으면서 가래가 찐득해지고 기관지는 수축을 일으키면서 좁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숨이 차고 맥이 빨라지니까 또 칼로리는 금방 소모되면서 다시 또 살이 빠지고, 이게 이제 악순환되는 형태인 거죠. 즉 체중 감소가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호흡기 질환의 악화가 체중 감소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말인데요. 경미한 호흡기 환자는 적절한 운동을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활력을 되찾기도 하는데요. 보통 만보를 실제로 걸어보면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 운동량이 호흡기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기침이나 천식 정도가 아니라 중증 호흡기 질환이죠. 폐섬유증, 기관지확장증, COPD 이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인데 근래 들어 체중이 조금씩 빠지는 경향이 보인다, 또는 나는 체중을 늘리고 싶은데 잘 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혹시나 유산소 운동이 너무 과하지 않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기관지확장증 및 NTM 비결의 강상균을 진단받고 본원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요. 병원에서 살은 좀 찌우세요 라는 말은 들었지만 살이 좀처럼 찌지 않아서 고민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환자분을 제가 한두 달 정도 살펴보다가 무슨 조언을 드렸냐면, 그 분당에 계신 분이었는데요. 율동공원 가서 2바퀴 돌고 오는 그 스케줄 뺍시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 환자분의 실제 생활을 살펴보니까 유산소 운동을 실제 이미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자분이면 계속 살림살이하고 청소하고 이런 게 사실 다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아침 일어나서 잠시도 누워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분이 따로 또 시간까지 내서 율동공원 2바퀴를 걷고 온다? 이건 아니죠. 차라리 하체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이면 몰라도 걷는 행위는 근력을 보강하는 것에는 큰 도움이지 않는 과정이라서 제가 조정을 권유해 드렸고, 본원에서 보약도 먹고 운동 스케줄을 조절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환자분은 드디어 안 찌는 체중도 늘기 시작했는데요. 병원에서도 진행이 멈췄다는 판정을 받았고요. 호흡기 중환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위는 세컨하우스입니다. 작년에 제가 샀던 책 중에 하나가 오도이천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오도이천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도이천이 5일은 도시에서 지내고 2일은 촌, 즉 시골에서 지낸다, 이런 말이거든요. 삶의 질에 관한 욕심이 생기면서 주중에는 치열하게 도시에서 돈을 벌지만 주말에는 완전히 푹 쉬러 조용한 전원으로 가서 세컨하우스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이었는데요. 호흡기 환자분들 중에서는 꼭 이런 침이나 기호가 아니더라도 호흡기 질환을 앓다 보니 이제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좀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이제 거처의 무게중심을 아예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신중히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된다는 병세권의 개념, 또는 시골집은 잘못 사면 되팔기가 힘들다는 재테크적인 관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본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서울에 집을 두고 호흡기 질환의 관리 차원에서 용인시 처인구나 양평 이런 쪽으로 해서 세컨하우스를 두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초진 때는 바빠서 그런 질문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질환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재진을 통해서 몇 번 이제 얼굴을 익히게 되면 전원주택에 이제 계신 분들에게는 난방의 방식이나 난방비도 꼭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은 난방비를 내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걸 물어보냐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호흡기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지가 단순히 있다 없다 뿐만 아니라 호흡기 면역에는 도움이 되는 공기가 있고 적이 되는 공기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호흡기는 이 수증기가 핵심인데요. 내 스스로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땀도 잘 나고 입도 안 마르고 혀도 예쁜 분홍색을 가진 분은 점막 활성도가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이와 반대로 추위에도 약하고 입도 마르고 설친에서는 백태 또는 갈라짐도 있고 목에 늘 이물감도 있다, 이런 분들은 호흡기 점막이 탈수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스스로의 점막 활성도가 낮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한약 등의 치료도 필요하고요. 이 공기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에서 마이너스 요인을 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즉 차고 건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일반인들은 이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데요. 호흡기 중환자분들은 다릅니다.
이 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름이라는 날씨는 대기 자체가 따뜻하고 촉촉하기 때문에 에어컨만 세게 틀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서 특별히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일은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겨울은 정말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은 매우 차고 건조한 날씨인데요. 도시가 아닌 주로 전원에 지을 확률이 높은 세컨하우스는 이 부분에서 잘못하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죠. 아파트는 집의 위아래 양옆으로 윗집, 아랫집, 양옆집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단열이 되고 있고요. 판상형 아파트로 치자면 앞쪽과 뒤쪽만 뚫려 있는 형태죠. 이러면 단열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원 마을에 독채로 지어지고 있는 이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 매우 잘 되는 패시브 하우스가 아닌 다음에는 난방비가 매우 많이 듭니다. 가스라도 들어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기름이나 전기 보일러를 쓴다면 실제로 저희가 용인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물어보니까 60만 원 정도는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성향상 절대 집안을 훈훈하게 해놓고 계실 분은 아니거든요. 한 달에 난방비로 60에서 70만 원 써도 어느 정도 이상의 공간을 가진 집은 추울 수 있다는 소리고요. 만약에 천장고를 높여서 지었다 또는 시원한 뷰를 위해 통창을 냈다 이러면 정말 적정 수준으로 가온 가습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는 만약에 어떤 환자가 공기 좋은 곳으로 내려가서 사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저한테 구하면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신중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편이고요.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시청자분이 계셨다면 세컨하우스를 장만을 하더라도 단순히 집이 이쁘냐 이쁘지 않냐 또는 수려한 산세를 가지고 있냐 이런 요소뿐만 아니라 그곳의 기후나 또는 가온이나 가습, 난방 이런 부분을 포함한 실제 거주하기에 얼만큼 안락한가 이 부분도 꼭 고려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평소에 호흡기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자주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을 내용으로 한번 구성해 보았고요. 호흡기 환자분들이 취미생활을 하실 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